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인생 후반은 그동안 들인 습관으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습관으로 살아왔으면 좋겠지만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약간의 노력과 마음먹기에 따라 좀 더 충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나 정보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지금의 생활 방식을 쉽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집안일의 정리정돈을 단순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과 돈, 건강, 마음, 인간관계의 단순화로 나아갑니다. 즉, 인생 모든 영역에서 삶의 단순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풍요롭고 활기찬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넘쳐나는 정보와 편리한 도구, 집 안에는 필요 이상의 물건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물질 만능의 시대에 생활 방식마저 복잡하고 번잡해져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잃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이야말로 노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한 사람은 단순하게 삽니다. 이 책에는 돈, 시간, 인간관계, 집안일, 물건 등 모든 생활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풍요로운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한다. 단순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집에 살든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한다. 청소하기 쉽고 필요한 물건이 제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쾌적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정리정돈된 환경은 단순한 생활의 필수다. 나이가 들면 청소하기가 힘들어서 더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다거나 수납할 장소가 없어서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 전에 적어도 지금 사는 집을 정리정돈해야 한다. 안이하게 살 곳을 찾는 것은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했듯이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소유되는 처지가 된다. 주거와 물건은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당히 관리할 수 있으면 자신이 지배하고 있다고 실감하게 되어 생활이 편안해진다. 난잡한 물건들에 둘러싸인 생활은 몸과 마음에 악영향을 미친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것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만약 난잡한 물건들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의욕이 나지 않고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많은 것들이 집 안의 공간을 차지하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새로운 뭔가를 생각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려는 여러분의 의욕 에너지를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리정돈하는 습관으로 집도 사람도 건강하게. 정리정돈된 집 안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다. 물건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어서 쉽게 찾지 못해 짜증이 날 일도 없고 계획 없이 집안일을 해서 도구나 재료가 부족해 초조할 일도 없으며 쓸데없고 비효율적인 움직임으로 피곤할 일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건이 많으면 구석구석 청소가 되지 않고 먼지가 쌓여 비위생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집이 된다. 필요한 것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고 항상 구석까지 손길이 미치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생활은 성취감과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된다. 우선 자기 주변 정리부터. 한 조사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나 평균 10,000개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세상에 물건과 정보가 범람해 자신의 관리 능력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한 지인이 완벽한 정리정돈에 관한 책을 읽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필요 없는 것들을 모두 처분했더니 후회와 허전함으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한다. 병원이나 호텔처럼 필요한 것만 두고 있는 공간은 너무 기능적이라서 장시간 있으면 마음이 허해진다. 우리 집은 어느 쪽인지 따져보자면 가구나 물건이 많은 편이다. 청소하기 쉽고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의 물건들이 정리정돈되어 있다면 완벽하게 정돈된 기능적인 집보다 적당히 있는 편이 마음에 안정과 안심을 줄 것 같다. 밖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에 둘러싸여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드는 법이다. 물건을 줄이면 줄일수록 생활이 단순해질 것 같지만 그것도 적당히 해야 한다. 각자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건 정리는 한 번에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본인의 마음과 상담하면서 계속 단순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시간 사용법.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시간과 돈은 굉장히 비슷하다. 시간도 돈도 현실이고 둘 다 무엇에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야 한다. 한정된 자신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잘 꾸려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간과 돈을 전략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동을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면 시간과 돈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쾌적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을 능숙하게 사용한다. 시간 활용에 능숙한 사람은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알고 끊임없이 우선순위를 생각해 행동한다. 지금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동안에 점점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이다. 퍼뜩 떠오른 생각을 빠르게 실행에 옮겨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며 효율적인 시간 사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가끔은 충동적인 행동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만들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고 되게 시간 낭비로 끝날 때가 많다. 하루의 행동 목표는 최대 2가지로 하고 우선순위로 정한다. 그 목표에 자기 의욕의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다고 욕심을 내거나 포기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 하루는 24시간밖에 없다. 제한된 시간 내에 잠을 자고 집안일을 하고 일을 하고 가족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바빠도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한다. 그래서 해야 하는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실의 사소한 일은 금방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자. 당장 해결해야 할 중대 사건이라면 다른 이야기지만 방에서 먼지를 발견하는 정도라면 우선 그것만 깨끗이 한다. 절대 청소기를 꺼내서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자.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되는 일, 예정이 없는 일까지 신경 쓰려고 하면 체력도 귀중한 시간도 쓸데없이 소비하게 된다. 이런 시간에 대한 의식이나 습관은 집안일 이외에도 마찬가지다.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한다. 하루에 한정된 24시간을 소중히 사용하자. 먼지를 발견한 것처럼 사소한 일은 반드시 5분 이내에 처리한다고 정해둔다. 여러분은 항상 갑작스런 작은 용무에 정신이 팔려 애를 먹고 있지 않은가? 갑자기 생긴 중요하지 않은 일만 쫓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한정된 시간을 단순하게 관리하고 의미 있게 보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마음을 새롭게 먹으면 삶이 신선하게 느껴진다. 생각을 바꾸면 재미없었던 일과 집안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산책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을 조금 오래 바라본다. 일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조금 늘리면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5살이던 어느 여름날 갑자기 고열이 나서 생사의 기로를 헤맸던 적이 있다. 한 달 정도 닝거를 맞으며 집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매일 이쪽 저쪽에 생긴 천장의 얼룩을 보면 그 모습이 토끼나 강아지가 되기도 하고 낯선 나라의 궁전이나 산이 되기도 했다. 빨리 건강해져서 밖을 뛰어다니고 싶은 마음이 어린아이의 지혜로 온갖 상상을 해보며 작은 가슴을 뛰게 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지금도 그때의 즐거웠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일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모양이나 물건을 보며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 힘이 난다. 한 연구에서는 사물을 몇 초간 오래 바라보기만 해도 그 사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사랑스러워진다고 한다. 다만 가만히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있다고 오해를 받거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깊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휴일에는 컴퓨터와 손목시계에서 벗어나 자연을 접한다. 시간에서 해방되어 삶에 대한 생각이 단순하고 새롭고 신선해진다. 집안일이나 일의 방식을 바꿔본다. 급하게 할 때와 비교해 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별로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해서 시간 관리법이 발전할 수도 있다. 충실하게 보낼 시간을 찾는다. 나이를 먹을수록 하루가 천금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하루를 빠르게 보낼 뿐 아니라 노후가 즐거워지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중요하다. 몸이 건강할 때 계속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년제도가 폐지되거나 고용이 연장된 회사도 늘어나는 추세다. 50이 넘으면 일하는 방식, 생활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이 없어져 갑자기 기력을 잃는 일은 없도록 한다. 일이 줄어들면 수입도 교제 범위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조금씩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그리고 생활의 규모도 적응시켜 나가자. 정년 후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서 시골 생활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해보는 것도 주변에서 이해해주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다. 다만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면 받았던 수입이나 대우는 내려가더라도 조금씩 즐기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짧은 시간 외부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삶에 활력을 준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에서도 고령자를 위한 일을 소개해준다. 내가 자원봉사로 강사를 하는 지역 실버인재센터에는 정보를 등록하면 아이돌 보험, 교통안전, 고령자의 가사지원 및 픽업 등의 일자리도 소개해준다. 최근에는 공공요양시설에서 건강한 노인이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의 식사를 돌보는 지역 자원봉사도 모집하고 있다. 상사회사에서 오래 근무했던 한 지인은 정년 후에 시니어 자원봉사에 참여해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농업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크진 않지만 수입도 있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으면서 일한다고 한다. 이런 삶의 방식은 인생의 황금 같은 노후기를 허비하지 않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돈을 잘 쓰는 법.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돈이 떠나가지 않도록 돈을 써야 한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돈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다. 돈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자란 생활자금을 길을 쓰고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돈을 잘 쓸 방법을 생각하자. 가급적 돈을 쓰지 않고 마음이 기뻐하는 생활 방식을 궁리해야 한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분명 돈이 많으면 한순간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가끔 작은 사치를 부릴 수 있다. 살 곳이 확보되어 먹을 것, 입을 것이 곤란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자기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행복은 돈이 채워져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느낄 수 있다. 큰 부자라고 해도 마음이 굶주려 외롭고 불행한 사람도 있는 법이다. 노후에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연금 이외에 얼마 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실린 잡지나 신문기사를 보고 필요 이상으로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욕심이 있고 그것은 아무리 따라가도 끝이 없다. 그러니 마음을 바꿔 자신의 마음이 만족하는 일을 생각하자. 수필가 요시다 겐코는 의식주와 약이 있으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사람에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도 있으며 비와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거처가 있고 거기에 건강이 있으면 된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원점은 바뀌지 않는다. 그 원점보다 더 많은 사치를 부리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소소하더라도 지금 자신이 가진 것과 생활에 만족하고 즐기는 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절약이 아니라 정성을 쏟으며 살아간다.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수입이 급격히 변화해 전략해야 한다고 초조해하는 사람이 있다. 전략은 낭비를 줄이고 생활을 긴축해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일이다. 하지만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략을 시작하면
가난하고 비참한 기분이 든다. 나이를 먹은 후의 전략은 지금까지 쌓은 지혜를 이용해 쾌적하고 슬림한 생활을 즐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흔히 독일인을 구두쇠라고 한다. 그들은 젊었을 때부터 절약 정신을 갖고 쓸데없는 쇼핑은 하지 않으며 소박하고 청결한 삶을 당연시하여 연금 생활자가 되어도 당황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담담히 자기만의 생활을 즐긴다. 나의 독일인 친구는 자신이 구두쇠가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한다. 결코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 쓸데없는 것을 판별하고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그 친구는 연금으로 생활하면서도 1년에 한 번씩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다. 그들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맞은 방법을 찾은 것이다. 물건을 소중히 하고 낭비 없이 소박하게 살면 돈 걱정 없이 마음도 풍요롭게 지낼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매일 제대로 살아간다. 갑자기 집에 누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라도 마시고 가라고 집 안으로 초대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흔쾌히 문을 열어줄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스럽다면 매일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 어느 때라도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다. 머리를 정돈하고 옅은 화장을 하고 쓰레기를 버린다. 아침 식사는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나 과일만이라도 좋으니 식탁에 차려놓고 앉아서 먹는다. 식후에는 식기와 테이블을 잘 치운다. 가끔은 백화점 지하에서 반찬을 구매하거나 외식을 하는 것도 편리하고 기분 전환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량이라도 생각해서 손수 만들자. 방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신경 쓴다.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되돌려 놓고 얼룩은 그때그때 깨끗이 지우면 충분하다. 볼 일이 있든 없든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정해서 수면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근처를 산책하거나 쇼핑하러 나가서 바깥 공기를 마시고 거리의 모습을 피부로 느낀다. 일상의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 관심을 두고 정성을 다해 살아가면 돈도 들지 않는다. 돈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는 장래의 불안도 사라지고 인생은 어떻게든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실감하는 것은 단순하고 풍요로운 생활의 기본이다. 지금에 집중한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라는 말이 있다. 오늘이라는 날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 지구상의 모든 존재에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 말이 더욱더 절실히 느껴진다. 고령자에게 하루는 순식간에 지나간다.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느리게 가서 몇 밤 더 자면 설날이라고 손꼽아 기다리던 느낌이 희미해지고 고령이 되면 시간이 휙휙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인가요? 앞으로 몇 번의 설날을 맞이할까? 꽃놀이, 단풍,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계절은 90살까지 산다면 앞으로 몇 년 며칠이 남았는가? 이를 길게 느끼는 사람도 짧게 느끼는 사람도 나이를 의식하면 다시금 오늘을 힘껏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데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먼 일만 신경 쓰느라 현재를 잊지 않도록 하자. 또한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지 않도록 지금을 어떻게 즐길 것인지 생각하며 마음을 전환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즐길 수 있는 일을 생각해서 현재의 삶에 살려보자. 나이와 상관없이 긍정적이고 삶에 적극적인 사람은 면역력이 증가해 병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속이 답답하다. 작가 요시다 겐코가 이런 말을 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면 개운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쌓여 몸에도 마음에도 좋지 않다고. 외국 영화를 보고 있으면 종종 상담해주는 직업의 사람이 등장해 고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 특히 체력이나 기력이 떨어져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많다. 이럴 때 마음속에 있는 자기 생각이나 고민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을 수 있을까? 자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좋을 테고, 물론 상담사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신뢰가 생겨서 내가 하는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 도중에 의견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그저 단순히 점심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서로 잡담을 나누거나 배우자의 욕설로 꽃을 피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한다. 잘하는 취미에 몰두하고 스포츠를 하며 땀을 흘리면 가벼운 고민은 어디론가 사라질 수도 있다. 산을 좋아하는 50대 지인 여성은 산꼭대기에서 땡땡은 바보 멍청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 마음의 응어리가 스르르 사라진다고 한다. 화초를 가꾸는 것이 취미인 동네의 60대 부인은 정원의 풀을 뜯으면서 잡초에게 불평과 고민을 말한다고 한다. 이 나이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럽다며 풀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들어주기 때문에 무엇이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육체 노동으로 땀을 흘리며 대강 잡초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면 고민은 어느새 사라지고 상쾌함이 남는다고 했다. 이렇게 각자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자신이 안고 있는 고민과 마음의 응어리를 가능한 한 빨리 털어내는 것이 좋다. 유머 감각. 얼마 전에 한 젊은 사람의 축하 자리에서 고령의 한 남성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그때의 전경과 함께 떠올라 지금도 미소가 지어진다. 81세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지만 18세는 폭주한다. 81세는 목욕탕에서 물에 빠지지만 18세는 사랑에 빠진다. 81세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만 18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연회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잘 보니 80세 이상인 사람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물론 80세가 되어도 10대 못지않게 건강하고 발랄한 노인도 있으므로 나는 나중에 남에게 폐를 끼치는 노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였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몇 명이 모인 홈파티 자리에서 그 집의 주인과 손님은 각각 모두가 초면이었다. 70대 남성이 요즘에는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그동안 타던 BMW는 내버려 두고 새 BMW를 타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새 자전거라도 산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남성이 말하길 B는 버스, M은 메트로, 지하철, W는 워킹이에요 라고 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머, 그럴싸하네요 라며 웃었고 분위기가 풀어지면서 점차 마음을 터놓고 교류하게 되었다. 말장난이라도 이런 유머 감각을 연마해 두면 두뇌 트레이닝도 되고 이야기의 화제가 부족할 일도 없다. 말솜씨가 부족해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렵다는 사람도 그럴싸한 이야기를 생각해 두면 모임의 자리가 화목해지고 어느새 대화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 한창 발전하는 젊은 시절이라면 몰라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나보다 잘난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오히려 새삼스럽게 이 나이에 신경을 쓴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한다. 나이를 먹으면 타인과 비교하고 부러워하면서 비참해지거나 동요되지 않는 평온한 삶을 살고자 한다. 돈이든 재능이든 명성이든 미모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일희일비하는 것은 질투심에서 오는 것이다.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은 나이가 들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개인차는 있을 것이다. 고령이 되어도 질투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가끔 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을 목표로 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자신이 한심하다고 침울해지면 인생이 어둡고 허탈해진다. 나이를 먹고 갑자기 타인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천천히 자신의 질투심을 억제하는 기술을 터득할 수는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남은 남이고 나는 나일 뿐, 남과 비교하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부러우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딸인 내가 보기에도 아버지는 평범한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의지가 되기는 해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떠올려 보니 언제나 온화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셨던 것은 욕심을 내면 끝이 없으며 타인과의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부처처럼 깨달으셨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상대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그 이면에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운 노력과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아 보자. 그 사람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성공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이면을 살피는 마음도 중요하다. 자신이 그 사람처럼 될 수는 없어도 지금의 자신 역시 어느 정도 합격점이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되새긴다. 그리고 상대방을 훌륭하다고 칭찬한다.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질투에서 해방될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려면 상대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려고 노력하자. 독일에서 귀국했을 때 나는 일단 식기를 3분의 1 정도로 줄였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가정용과 손님용을 가리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관리가 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장소도 넓어졌다. 비싼 손님용 식기로 식사를 하니 마음까지 부자가 된 기분이 들어 풍요로운 심플 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었다. 가끔 다른 집에 방문했을 때 고급 식기로 차를 마셔도 일상적이고 특이하지도 않았으며 좋은 식기라고 칭찬하지만 부러워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음을 깨달았다. 물건을 단순하게 하면
마음까지 상쾌하고 심플해진다. 짜증에서 벗어나기. 원래 성실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삶의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뭐뭐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남의 언행에 참견을 하고 걸핏하면 그래서 안 된다라며 비판적이 된다. 나이가 들어 체력도 기력도 떨어졌는데 지금까지와 같은 규칙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올가맨다면 그 규칙이 어긋났을 때 짜증과 분노가 배가 된다. 주변에는 꾀꾀거리는 시끄러운 노인이라고 낙인 찍혀 고독한 노후를 보내게 된다. 분노와 짜증이 쌓이면 스트레스도 늘어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질병에 더 취약해진다고 한다. 노후의 인생은 태평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랑은 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미움은 받지 않는 삶을 살자. 평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비판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의 인생은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보이거나 비판하는 일은 관두자고. 다른 사람의 집안이 먼지로 뒤덮여 있어도 비판을 한들 의견을 낸들 당사자가 바꿀 마음이 없으면 생활은 바뀌지 않는다. 하물며 뇌세한 몸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고민하는 일은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된다. 집이 너무 더럽잖아. 당장 치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 마치 독약을 받은 것처럼 불쾌한 기분이 든다. 자기 자신을 향한 비판이라면 너무 더러우니 좀 치워야겠다 라고 반성의 약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른이 아이에게 뭐뭐 해라 라고 비판한다면 순순히 따르고 싶을까? 나이가 들면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만 생각하자. 그러면 인생이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분노나 짜증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고 자립하는 삶. 가족이라 해도 자녀나 부모의 삶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 혼자 죽어가는 존재로 자신의 등에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고독하다.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별로 없어서 고독하고 외롭다고 한탄하는 노인이 있다. 고독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나 말동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친구나 가족에 둘러싸여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하며 자립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느 95세 여성은 나이가 들어 점점 친구들이 떠나면서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말동무도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자기 혼자서 제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장수하는 것은 외로움보다 고독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나 고독을 사랑하지 않으면 장수를 즐길 수 없다고 다시금 생각했다. 누군가와 함께 외출하지 않으면 쓸쓸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 행동하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아내자. 생각해보면 쇼핑하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영화 관람도 모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일부러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시간과 복장을 신경 써서 나갈 필요가 없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때까지 지금의 친구들과 함께 즐긴다는 보장도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혼자 행동하는 이행 연습을 시작하자. 당일치기 버스 투어에 혼자 참가하는 것도 추천한다. 흥겹게 수다를 떨 상대가 없어도 조용히 창가의 경치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길 수 있다. 혹은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고독을 사랑하며 정신적으로 자립한 매력적인 노인이 되고 싶다. 몇 살이 되든 95세 부인처럼 자립적인 사람이라면 그보다 나이가 적은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도 또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딕은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 만난 마사이족 족장에게 자신의 가방에 들어있는 온갖 세상 만물을 자랑했습니다. 그 물건들을 빤히 쳐다보던 족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깊은 울림이 담긴 이 질문에 딕은 그동안 지니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들에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버겁지는 않은지, 그 짐을 버리지 못해서 그대로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아닌지를 묻습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든 조용히 멈춰서서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짊어지고 왔으며 왜 그래 왔는지 분명히 목적의식을 갖고 다시 숙고해봐야 가방 안을 꼭 필요한 짐들로 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짐을 덜어내고 과감하게 버리고 지혜롭게 소유하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짊어진 인생 가방 속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이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인생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마사이족의 격언. 어느 늦은 오후 세렝게티의 고원지대를 여행하던 중 딕은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게 될 하나의 질문과 마주쳤다. 그의 동부 아프리카는 유례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거대한 평원은 바싹 말라 온통 먼지뿐이었고 강바닥은 쩍쩍 갈라져 있었다. 풀이 자라던 벌판에는 마른 지푸라기들만 바람에 흩어지고 평원을 물들이던 색색의 꽃들도 제 빛깔을 잃은 지 오래였다. 푸석푸석한 평원 위로는 황토색 먼지만이 제멋대로 휘날리고 있었다. 멀리 지평선을 배경으로 30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물을 찾아 떼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강이 사라진 대신 동물의 기나긴 행렬이 강물처럼 끊임없이 평원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 비참한 풍경이었지만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이기도 했다. 여행은 어느덧 중반쯤 와 있었고 눈앞에 펼쳐진 황량한 풍경은 이 여행을 떠나게 만든 삶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해가 기울 때쯤이면 신기루가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날이 저물어도 뜨거운 열기는 마치 악몽처럼 끈질기게 남아있었다. 우리 일행은 랜드로버 안에서 마치 낡은 헝겊 인형처럼 널브러져 마른 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문을 확 닫아도 차체의 작은 틈새로 쉴 새 없이 먼지가 스며들어왔다. 모두들 꼼짝없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점점 갈라진 땅바닥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12명의 중년으로 구성된 탐험가 일행은 이미 11,200km를 행군한 터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내적 탐험이라는 진지한 주제를 가슴에 품고 아프리카와 나 자신에 맞서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각오로 떠나왔지만 어느새 그들은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특히 리더 역할을 맡은 딕은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끝없이 터지는 성가신 일들로 인해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일행은 고원에 위치한 작은 마사이족 마을인 마가두루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야영을 한 뒤 아침에 떠날 예정이었다. 마을로 들어서자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마사이족 남자가 갑자기 일행 앞에 쓱 나타났다. 그는 기다란 창을 땅에 박고 한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에 받친 채 외가리처럼 서 있었다. 일행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허리춤에 달린 작은 칼을 바로잡더니 돌연 낡은 담요를 활짝 펼쳐 몸에 둘렀다. 그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어딘가 범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초점 없는 그의 시선은 일행의 등 뒤로 펼쳐진 메마른 평원을 향해 있었지만 동시에 이 낯선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했다. 자신만만하고 진지한 그의 얼굴에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짧은 시간 동안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활짝 웃으며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섞어가며 인사를 건넸다. 잠보, 우리 본마 마을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이드인 데이비드 피터슨과 재빨리 몇 마디를 나누더니 옆에 있는 가축 우리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관목 수풀에서 여자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딕은 데이비드에게 물었다. 뭐라는 거죠? 데이비드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들이 자기네 소똥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한다는군요. 그 한마디가 서먹서먹하던 분위기를 금세 날려버렸다. 일행의 웃음소리는 공중으로 퍼져나가 원주민들의 웃음소리와 한데 어우러졌다. 마사이족 사나이는 자신을 타데우스 올 코이에라고 소개했다. 마을의 족장인 그는 정중하게 딕의 손을 꼭 잡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곧이어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코이에는 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영어도 그곳에서 배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째서 문명의 이 길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이는 40살밖에 안 되었지만 그는 여기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족장인 것 같았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에게서 뭔가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 자기 생활에 깊이 만족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내적 충만함과 안정감이었다. 마사이족은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몹시 경계하고 의심하는 편이지만 다행히 일행은 코이의 덕분에 이방인 취급을 면할 수 있었다. 코이에는 사교적이고 재치가 넘치는 인물이었다. 그는 언어와 관습의 장벽을 초월하고 일행과 자기 부락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그의 가뭄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두 눈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다. 마사이족에게 가뭄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마을을 떠날 때 딕은 보기만 해도 눈부신 자기 배낭을 뽐내듯 걸머졌다.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아주 가벼운 최신 배낭이라 물건을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었다. 겉에는 수많은 버클과 걸쇠, 지퍼가 달려있고 크고 작은 주머니들이 칸칸이 붙어 있었으며 안에는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배낭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는 마치 걸어다니는 광고판과도 같았다. 딕에게는 짐을 줄일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일행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구급상자를 비롯해 즐거운 여행에 필요한 잡동사니들까지도 빠짐없이 챙겨 넣어야 했던 것이다. 딕은 보이스카우트 출신은 아니지만 유비무환이라는 그들의 모토를 신봉했으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었다. 흡사 집을 지고 가는 달팽이처럼 뒤뚱거리며 걷는 동안 코이에는 하염없이 딕의 배낭을 흘깃거렸다. 그의 짐이라곤 창 한 자루와 가축을 돌보는 데 필요한 막대기 하나가 전부였다. 코이에는 딕의 배낭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다. 딕은 코이의 호기심이 그저 반갑기만 했다. 자신이 얼마나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온갖 일에 대비하여 어떻게 짐을 꾸렸는지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으니까. 오후 늦게 다른 부락에 도착해서 캠프를 설치할 때 마침내 기회가 왔다. 딕은 깜짝 놀랄 그의 표정을 기대하며 버클을 풀고 지퍼를 열었다. 그리고 칸칸이 꽉 들어차 있던 온갖 신기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코이의 앞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각종 식기, 가위, 칼, 삽, 방향 탐지기, 천체 망원경, 지도, 수첩과 필기도구, 각양각색의 옷가지들, 비상약, 응급치료 도구, 무엇이든 보관할 수 있는 방수봉투.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물건들이 한없이 쏟아져 나왔다. 마침내 배낭이 텅 비고 모든 물건이 바닥에 펼쳐지자 딕은 마치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오지를 탐험할 때 필요한 것들이란 제목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장면 아닌가. 딕은 가슴이 뿌듯해졌다. 코이에는 검은 눈을 깜빡거리며 작은 쇼핑몰과도 같은 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몇 분 뒤 딕을 쳐다보며 간단하지만 깊은 울림이 담긴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순간 딕은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질문에는 아주 강렬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단숨에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가치관의 급소를 파고드는 그 한마디. 딕은 그 질문에 그날 저녁이 되어서도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몇 주가 지나도록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질문은 딕에게 그때까지 짊어지고 온 짐에 대해, 그리고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온 이유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나아가 이번 여행에 들고 온 짐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짊어져 왔던 모든 짐에 대해서도 코이에와 딕은 모닥불가에 마주 앉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기가 하는 말에 스스로 귀를 기울여가며
딕은 삶의 핵심이 되는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재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따져보았다. 어떤 것들은 행복하게 해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았다. 정말이지 계속 짊어지고 다녀야 할 만큼 중요한 것들은 몇 개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배낭을 꾸리면서 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 어떤 사소한 물건조차도 골라내려고 하면 누군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이봐, 잘 생각해봐.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걸? 딕은 눈을 질끈 감고 물건들을 골라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었다. 놀랍게도 남은 여정을 마칠 때까지 사라진 그 물건들에 미련을 갖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워진 배낭만큼 남은 여행 동안 딕의 마음은 한결 홀가분하기만 했다. 더 놀라운 것은 리더로서 감당해야 했던 책임감과 그에 따른 온갖 스트레스마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낯선 경험을 통해 딕은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짐을 덜고 과감하게 버리며 지혜롭게 소유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내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직장과 가정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일일이 부응하느라 마치 고개사처럼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악전고투하며 살아왔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카를 융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 인생의 아침 프로그램에 따라 인생의 오후를 살 수는 없다. 아침에는 위대했던 것들이 오후에는 보잘것 없어지고 아침에 진리였던 것이 오후에는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나이는 40대 후반과 30대 중반이었다. 나이는 달랐지만 둘 다 인생의 절반쯤에서 각기 맨 앞줄과 끝줄에 선 채 카를 융이 말한 인생의 오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묻고 있었다. 이제 여기서 또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인생의 아침에 품었던 신념을 앞으로도 계속 품고 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움켜쥐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짐이 너무 많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게다가 그 짐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던 것들이었다. 일, 가족, 사랑,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은 한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었지만 이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만큼 버거워졌다. 닥치는 대로 꾸역꾸역 채워 넣다 보니 정작 인생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것이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닐까? 되고 싶었던,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이제 영영 멀어져 버린 것이 아닐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인생의 오후를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짐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성장과
또 다른 여정을 위한 클릭 타임인 것이다. 그 프로그램을 클릭하기 위해서는 지금 짊어진 인생의 가방을 풀고 다시 꾸려야 한다. 가방을 푼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을 왜 들고 다니는지 찬찬히 되돌아본다는 뜻이다. 지금 소유하고 책임지고 있으며 관계 맺고 있는 것들이 과연 앞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발목을 붙들어 매게 되지는 않을까? 가방을 다시 꾸린다는 것은 끝없는 재평가와 재창조를 의미한다. 우선순위를 정한 뒤 바람직한 삶의 조건들을 바꾸고 살아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되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믿어왔던 삶의 방식들이 앞길을 인도하기는커녕 걸림돌이나 족쇄가 되지 않게 하려면 가방을 다시 꾸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방을 다시 꾸리고 집을 나서는 중년의 발걸음은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젊은이보다 가볍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길은 가장 멋진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다. 가방을 다시 꾸려본 사람들은 인생의 황혼기가 사실은 진정한 황금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코이에를 다시 만나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깊은 밤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별을 바라보거나 바람이 휩쓸고 간 평원을 함께 횡단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깊이 통찰하는 기회를 만났다. 코이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란 우리가 가진, 그래서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이루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 주었다. 결국 우리가 만나야 할 진정한 상대는 내면 깊숙한 곳에 가려진 채 빨리 발견되기만을 기다리는 우리의 본질이 아닐까. 우리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엉켜있는 삶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오랫동안 짓눌려온 존재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다. 언제든 가방을 풀고 짐을 덜어낸 뒤 다시 꾸릴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꾸린 가방을 들고 일어나 눈앞에 펼쳐진 삶을 보자. 진정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새로운 길이 별자리처럼 환하게 펼쳐질 것이다. 당신은 그 길을 따라 남은 여행을 마음껏 즐기기만 하면 된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당신의 웃음은 어디에? 영화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의 주인공 미치 로빈스는 일더미에 파묻혀 살아가는 광고 세일즈맨이다. 어느 날 사는 게 지긋지긋해진 그는 평생 바라던 일을 저질러 보기로 작심한다. 친구 2명과 함께 서부의 목장으로 카우보이 체험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과연 자신이 이 여행을 진정 원하는지 고민에 빠진다. 이렇게 잡다한 일상과 인생의 고초를 짊어지고 떠나는 것이라면 값진 여행은커녕 고생길만 될 텐데. 하지만 그의 아내는 망설이는 그에게 무조건 떠나라고 한다. 떠나야 해요. 잃어버린 당신의 웃음을 되찾기 위해서 꼭 떠나야 해요. 남편이 예전처럼 유머 감각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결국 미치는 여행을 떠났고 그제야 비로소 아내의 말이 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웃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웃음 하나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물론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의 생활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전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가족과 식사를 하며 똑같은 문제와 씨름하지만 웃음을 되찾은 덕분에 그는 그 모든 일을 새로운 기쁨으로 대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아직 떠나지 못한 미치가 너무도 많다. 그들의 공통점은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기쁨은 없고 고등학교 수학 시간처럼 지루하고 단조로운 날들만 되풀이되고 있다. 앞으로도 끝없이 반복될 것 같은 이 지루한 삶을 생각하면 맥이 빠지고 만다. 덫에 걸려 꼼짝할 수 없는 삶의 한가운데에 나만 덩그러니 홀로 던져진 기분이다. 사는 신용은 하지만 삶에는 이미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한숨만 나와. 이제는 재미란 것이 뭔지도 모르겠어. 과연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던 그 많은 재미가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것일까? 사실은 재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미에 너무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중독성 물질이 그러하듯 사람들은 재미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내성을 키워왔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도 재미를 못 느끼고 있다.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재미와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다. 재미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재미있는 일도 하면서 모두 재미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활기와 행복에 꼭 필요한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요소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독창성이다. 나를 진정 나이게 하는 것, 나를 남과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는 독창성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20세기의 유명한 교육자이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독창성이야말로 행복하고 충만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시키는 필수 요소라고 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그가 만든 신조어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거의 독창성의 반대 개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오늘날 라이프 스타일이란 쇼핑몰에서 사들이는 물건, 즉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물건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공장에서 틀에 넣고 찍어낸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행복에 만족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웃음을 잃어버린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설령 웃음을 발견한다 해도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파리의 카페에서 개똥을 밟다. 나는 오랫동안 작가 헨리 밀러와 시인 짐 모리슨의 삶을 합쳐놓은 듯한 라이프 스타일을 갈망해왔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일상과 예술의 경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삶을 꾸려나가는 고뇌에 찬 예술가의 삶에는 뭔가 그럴싸한 맛이 들어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결국 파리로 떠났다. 세월의 때가 잔뜩 묻어있는 어느 호텔의 여장을 푼 뒤 나는 고뇌에 찬 예술가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모조리 흉내내며 살기 시작했다. 옷은 어두운 색상으로만 걸치고 사색하는 표정을 짓기 위해 미간을 찌푸렸으며 그들처럼 보이기 위해 담배도 물었다. 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가 묘사한 철학적 탐정 오기스트 뒤팽처럼 낮에도 커튼을 치고 등불 아래 앉아 책을 펼쳐들기도 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정말이지 존재의 어두운 시면을 여행하는 예술가처럼 보였다.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그것은 허위의식으로 만들어진 가면의 삶에 불과했다. 언젠가 포브스가 출간 75주년을 기념하여
왜 우리는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토록 불만인가라는 문제를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다. 거기 실린 유명한 저술가들의 글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의 삶에 뭔가가 빠져 있기 때문이며 그 빈자리는 세상의 어떤 신기한 발명품이나 재미있는 장난감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는 늘 어딘가를 향해 가지만 그 어디에도 다다르지 못한다. 뭔가를 선택하자마자 다른 것을 갈망하며 안달하기 시작한다. 애당초 내게 맞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다면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는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을 살 수만 있다면 나도 행복해질 거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생각의 덫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행복을 마치 붙잡아서 새장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물건인 양 언제나 욕망의 잠자리채를 들고 다니며 허공을 휘젓는다. 그러나 행복이란 줄에 묶인 애완견이 아니라 어깨 위에 앉은 매와 같다. 주인은 매와 함께 할 수 있지만 매를 소유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행복은 원래 방랑벽이 있어 결코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행복을 줄에 묶어둔다면 그것은 시름시름 앓다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너무 꽉 껴안고 있으면 사랑을 느낄 공간조차 없어지듯이 행복 또한 자유롭게 돌아다닐 공간이 필요하다. 행복을 풀어줘 보라. 그러면 당신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다시 파리로 돌아가 고뇌에 찬 예술가처럼 살고 싶어 했던 그 어리석은 친구를 만나보자. 어느 날 오후 나는 카페에 앉아 보르도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다. 마치 속세에서 초탈한 듯한 표정을 짓고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리고 길을 오가는 행인들의 의미 없는 몸짓을 바라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했다. 그때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오더니 카페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 똥을 싸기 시작했다. 내 눈엔 그것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와인 한 잔을 더 주문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개똥을 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느긋하게 지켜보기로 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요약해 놓은 단편 영화처럼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유쾌하게 길을 걷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냄새나는 배설물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이 우리 일상이 아니던가. 창밖에서 벌어지는 그 무성 영화는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만큼 재미있었다. 누군가는 개똥을 밟기 직전에 재빨리 피하기도 하고 또 덜어는 그냥 밟고 지나갔다. 개똥 하나를 놓고 마치 서커스의 공중고개와도 같은 아슬아슬한 쇼가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슬며시 미소를 짓다가 결국 큰 소리로 웃었다. 그때 카페 주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를 맞은편에 앉게 한 뒤 철학에서부터 메이저 리그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 잠시 후 그는 내게 자기 아내를 소개해 주었다. 저런, 너무 야유였군요, 미국 양반. 그의 아내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토마토 수프를 한 사발 내왔다. 여태까지 먹어본 중에 가장 맛있는 수프였다. 카페 주인은 나를 위해 기꺼이 특제 와인을 땄고 우리 모두 흠뻑 취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지난 5개월 동안 파리에서 나누었던 것보다 더 많은 대화를 그들과 나누었다. 그리고 카페 주인 내외와 흥겹게 취해가는 동안 어느덧 예술가의 고뇌 따위는 싹 잊어버리고 말았다. 가게가 문 닫을 시간이 되어서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포옹을 나누고 즐거운 마음으로 카페 문을 나섰다. 그리고 바로 그 개똥을 밟은 것이다. 그 순간 나는 파리의 하늘이 온통 떠나가도록 폭소를 터뜨렸다. 그렇게 나는 웃음을 되찾았고 그 웃음은 파리에서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 만일 길을 가다 개똥을 밟게 된다면 크게 웃어보라. 그리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과연 내게 맞는지 생각해보라. 어쩌면 개똥이란 자신에게 솔직해지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피에로의 가면을 쓰면 웃을 수 있을까? 영화 007의 주인공 피어스 브로스넌이 멋진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보드카 마티니를 마시고 있다. 이 한 편의 광고가 전파를 타는 동안 TV 앞에 앉아있던 내 친구는 배우가 입은 양복을 이미 마음속으로 주문하고 있었다. 잠시 후 친구는 캔 맥주를 따려다 갑자기 근처 술집으로 달려가 이렇게 주문했다. 보드카 마티니, 젓지 말고 흔들어서. 아무렴 무슨 상관이랴. 적어도 그날 저녁만큼은 007 주인공처럼 매력적인 남성이 된 기분에 한껏 젖어들 수 있었다. 다음날 친구가 주문한 것은 럭셔리한 양복이 아니라 등산 장비들이었다. 출근할 때 펼쳐든 쇼핑 카탈로그에서 히말라야를 오르는 탐험가의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한 것이다. 그 뒤로 나는 그 친구가 히말라야를, 아니 마을 뒷산이라도 오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TV와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무수한 광고에서 우리는 포장이 잘 된 라이프 스타일을 날마다 접한다. 아무리 절제력을 지닌 사람이라도 한두 번쯤은 광고 속 이미지들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래서 그 제품만 사면 광고 이미지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우리 삶에는 이렇게 욕망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들만 무수히 쌓여간다. 먼지를 뒤집어 쓴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있는 창고를 떠올려보라. 우리의 삶이 그런 꼴이라면 참을 수 있을까? 미리 포장된 라이프 스타일은 물론 가공의 인물이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대신 살게 하는 것과 같다. 포장된 라이프 스타일이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성공한 스타들의 이미지다. 그들은 늘 미소를 짓고 있으며 아름답고 건강하다. 그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그럼 당신도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이 효과가 없을 때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뭔가 딱 하나가 빠진 것 같군. 그것만 있으면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카탈로그 쇼핑식 인생관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쇼핑 카탈로그가 배달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 안에 갇힌 채 무의미한 쳇바퀴만 굴리고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들인 물건들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데도, 아니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들인다.
그렇게 물건을 쌓아두는 일에 점점 중독되면서도 내성 역시 강해진 탓에 영원히 만족을 느낄 수 없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줄리에 슈어가 과로하는 미국인들이란 책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세기 중반 이래 미국인들은 선택권만 주어지면 좀 더 높은 임금과 좀 더 많은 여가 시간이 주어지는 곳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닌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행복해졌을까? 여론조사 결과 절대 다수가 노라고 대답했다.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일, 더 많은 상품, 그리고 더 심각한 지구 파괴의 쳇바퀴 속에 갇혀버린다고 줄리에 슈어는 말한다. 늦은 저녁 퇴근길에서 문득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는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던 그 젊은이는 어디로 갔을까? 어렵게 취직한 직장에서 청춘을 바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던 이들이 대개는 중년 무렵이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 깊은 한숨을 내쉰다. 아니, 이게 다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산다. 사람들이 대부분 겪는 비애는 자기만의 성공관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들은 잘 포장된 행복의 이미지를 돈으로 사면 행복해진다고 믿어왔다. 이것은 마치 피에로의 가면을 쓰면 자신도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항상 웃고 있는 피에로의 가면을 쓰게 되면 나도 웃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흘러간 노래 가사처럼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눈물이 감춰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여행자는 엽서를 쓴다. 홀로 배낭을 메고 이국의 도시를 거니는 여행자가 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이 도시의 어느 벤치에서 여행자는 잠시 쉬어가기로 한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에서 낯선 향기가 느껴진다. 여행자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참을 수 없어 펜을 꺼내든다. 그리고 떠나온 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에게 엽서를 쓰기 시작한다. 하루하루 줄지 않고 쌓여만 가는 모든 의무로부터 잠시 벗어나 낯선 공간, 낯선 시간에 툭 내던져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에 잠긴다. 세상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일상의 장막들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다. 그 고즈넉한 시간 속에서 문득 몇 마디가 떠오를 때 자기도 모르게 펜을 꺼내어 엽서를 쓰는 것이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건 그때 당신이 엽서에 적은 몇 개의 단어들은 진정한 대화를 원하는 진솔한 언어다. 인생은 여행이다. 누구나 주어진 삶과 자신의 세계를 걸어가는 여행자다. 그런데 이 기나긴 여행 중에는 왜 엽서를 안 보내는 것일까? 무수한 말과 정보가 오가는 현대를 살아가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점점 대화를 상실해 가고 있다. 결혼이란 긴 대화이다라고 했던 니체의 말이 무색해질 만큼 부부들은 시간이 갈수록 침묵의 동반자가 되어간다. 직장 동료를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만 주고받는다. LA 다저스의 4번 타자가 병살타를 친 이야기, 어느 유명 스타가 이혼한 이야기, 인기 드라마 주인공들의 패션에 대한 이야기. 그 속에 정작 너와 나의 이야기는 빠져 있다.
대화의 탈을 쓴 이 무수한 잡담은 각자가 짊어진 가방을 더 무겁게 할 뿐이다. 인생의 절반쯤에서 잠시 멈춰섰을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은 자신과의 대화다. 지금 여기가 어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었지? 자신과의 대화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행운이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가 필요함을 느낀다. 그런데 누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누구나 간절하게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화는 허기나 갈증만큼이나 강렬한 인간의 본능이다. 다만 대화가 끊어진 지 너무 오래되어 물길이 말랐을 뿐이다. 만일 당신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벗들은 마음을 열고 달려올 것이다. 가방을 풀고 다시 꾸리는 일은 한 사람 이상의 대화 상대와 함께 해야 한다. 물론 혼자서도 충분히 가방을 꾸릴 수는 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거울처럼 반사시킬 누군가가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가방 꾸리는 일은 그만큼 흥미로울 것이다. 가방을 다시 꾸리는 데 있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진짜 대화가 필요한 까닭은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들고 있는 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훌륭한 대화 상대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훌륭한 대화 상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엽서를 보내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사소하고 가벼운 주제가 아닌 가슴에서 솟아나는 진지한 주제로 대화해야 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